네, 경영학 원론 제14강 글로벌리제이션 오브 비즈니스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에서는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개관과 그리고 국제 경영의 도입 부분을 보았습니다. 국제 경영의 정의, 그다음에 왜 하는가, 국내 경영과 어떻게 다른가, 국경을 딱 넘는 순간부터 그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을 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단계에 뭐가 중요하다고 했나요? 국제 경영 환경에 대한 그 차이점. 정치적, 법적, 사회문화적, 그다음에 경제적, 그다음 기술적 그런 차이점이 국내 경영과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해외에 진출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환경에 대한 이해가 되면 전략 수립 단계인 거죠. 전략이 없이는 이 포린 코스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쟁력이 있어도 전략 없이 그냥 무턱대고 진출을 하게 되면 실패하기 마련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략, 국제경영 전략을 잘 수립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국제 경영에서는 이 글로벌 전략을 설명할 때 몇 가지로 그 전략의 형태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조금 이따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자, 요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사사분면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로축을 자, 유연성 또는 다른 말로 현지 적응, 현지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죠. 현지의 차이점, 문화적인, 정치적, 법적, 경제적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현지에 적응하는 역량이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을 효율성, 그죠? 요거는 글로벌 통합. 그래서 이걸 이제 인테그레이션 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걸 적응이라고 해서 responsivenes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전략의 기본, 전략의 얼터너티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어떤 틀인데요. 이걸 I와 R을 따와서 IR 모델이라고도 불러요. 굉장히 이건 국제경영에서 중요한 어떤 이론의 기반이 되고 있는데 IR 모델, 통합, 적응, 모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효율성, efficiency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것인가, 국제경영을 통해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유연성, 현지에 적응하는 역량, 그죠? 그 필요성에 따라서 오른쪽이 유연성, 세로가 효율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몇 가지 전략,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이 좀 됩니다. 자, 여기에 어떤 기업이, A라는 기업이 전략을 수립하고 포지셔닝했다고 보죠. 그럼 이 기업은 어떤 걸 중심으로 가나요? 현지에 적응하는 적응력보다는 뭔가 효율성 중심, 그죠? efficiency 중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표준화된 제품으로 대량으로 생산해서 전 세계 어디나 다 팔리고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현지의 민감도 이런 게 높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코카콜라 같은 경우, 그죠? 코카콜라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똑같죠. 되게 효율성 중심의 표준화된 제품입니다. 그런 회사가 있고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런 상품은 어떤 전략 중심으로 간다? 효율성 중심으로 간다. 그걸 우리는 글로벌 전략.
글로벌 스트래티지라고 부릅니다. 이 전체가 다 글로벌 전략이긴 하지만 특히 이 부분 효율성 중심으로 가는 전략을 글로벌 전략이라고 우리는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되게 상대적인 양극단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럼 효율성은 그다지 지금 중요하지 않아. 우리 제품을 해외에 팔려고 했더니 너무 정치적, 법적,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그런 환경이 너무 달라. 경제적 환경이 달라. 그래서 현지에 맞추지 않으면 그 시장에 접근조차 할 수 없어. 그래서 현지의 그 차이점, 현지의 그 다른 점, 그것에 우리가 적응하고 유연하게 맞춰야 돼. 그래야지 그게 우리 상품을 해외에 팔고 해외에 진출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다국적 전략이라는 거예요. B라는 회사는 예를 들면 맥도날드, 그다음에 유니레버 이런 거죠. 맥도날드는 되게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한 제품이기도 하지만 해외 매장들에 보면 로컬라이즈된 걸 팔아요. 인도에 가면 어때요? 인도에 가면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슬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쪽 힌두이즘이죠. 힌두이즘 소고기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양고기나 치킨 메뉴 중심으로 메뉴가 짜져 있어요. 현지화되는 거죠. 현재 다른 점이 있으니까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유니레버 같은 경우도 해외 진출하면 해외 로컬에 맞는 브랜드로 바꾸고 로컬에 맞는 어떤 문화, 생활 태도에 맞는 제품을 별도로 개발합니다. 현지화를 하는 거죠. 진짜 더 현지화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특히 식음료 같은 경우는 현지의 입맛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제품으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커피 믹스 같은 경우도 네스카페 같은 경우는 동남아의 커피 문화가 다르고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테이스트로 해서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믹스커피와 동남아의 믹스커피가 다른 거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회사지만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현지화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다국적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다국적 전략.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로컬에 굉장히 잘 맞추는 게 다국적이고 그다음에 로컬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 중심으로만 가는 것을 글로벌 전략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만으로 충분할까요? 최근에 어떤 기업의 전략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여기 있던 기업들, 글로벌 전략을 쓰던 기업들도 점점 기술의 변화, 소비자의 어떤 필요의 다양성과 그 민감도가 커지면서 단순히 표준화된 제품만 충분치 않아. 우리는 우리에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개별화된 그런 좀 현재에 맞는 제품을 좀 필요로 해라고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현지 적응만으로 승부했던 기업들도 점점 어떻게? 효율성, 경쟁이 격화되고, 그죠? 글로벌리제이션이 진행되면서 그냥 현지 적응만으로 충분치 않은 가격 경쟁, 그지? 그다음에 더 효율적인 그런 쪽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그냥 머무를 수가 없고요. 점점 경쟁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앞서 나가는 기업들은 자, 여기 C라고 할까요? 이 자리로 가야 되는 압력. 그러니까 현지화 잘하는 기업들은 이제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효율성 중심의 기업들은 더 다양화하는, 커스터마이즈하는 쪽으로 전략이 가야 되는 쪽으로. 그래서 결국 목적이 뭔가요? 현지 적응, 유연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는 두 가지 좀 어려운 거, 이게 시소 같은 거죠. 효율성이 올라가면 현지 표준화된 제품이니까 커스텀이 떨어질 거고, 현지화하다 보면 비용이 아무래도 좀 올라가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이게 마치 시소 같은 건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어려운 전략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기업들이 표준화와 현지화를 동시에 구사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초국적 전략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트랜스내셔널.
strategy라고 부르죠. 자, 참고로 이걸 멀티 도메스틱, 도메스틱 전략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스트래티지. 자, 이렇게 부릅니다. 글로벌 멀티 도메스틱 트랜스내셔널. 그죠? 나중에 이제 국제 영역 들어가시면 이제 이 인터내셔널도 공부를 할 텐데 일단은 개관 차원에서 이 세 가지만 알아놓으세요. 글로벌 전략, 그다음 멀티 도메스틱 전략.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게 뭐다? 트랜스내셔널. 자, 이렇게 국제 영역 전략의 기본 틀을 이해하시면서 자,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뭔가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해외에 있는 타 국가의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지? 해외 진출하는 거죠. 이걸 국제영역에서 entry라고 합니다. entry. 시장 진출 전략이 이제 중요한 거죠. 해외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외에 진출하려면 먼저 해외 시장을 알아야 되겠지.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기술적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이해를 한 다음에 아, 그렇구나. 이 시장을 우리가 진출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해외 진출을 할 때는 해외 시장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해외 시장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SWOT 분석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내부 분석과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패스텔이라는 게 있는데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y, environment, legal 요걸 부르는 거예요. 자, 요런 아까 말씀드렸던 국경을 딱 건넌 직후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국내인과 다른 환경인 거죠.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떼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베스텔 분석이라고 하고 스왑 분석은 이미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것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benefit, cost analysis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치 시소 같은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코스트,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해외 진출하는데 뭐 200만 불이 들어. 그러면 그게 1년 차, 2년 차, 3년 차 정도를 목표로 해서 그 투자한 게 회수될 거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얻을 것인가. 이번에 해외 진출해서 투자를 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어느 정도의 이 리턴이 되고 베네핏이 있을 것인가.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진출하는 게 코스트가 너무 커. 베네핏, 예상하는 베네핏. 그러면 그 마켓은 진출을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걸 국가별로 비용과 그리고 효익, 우리가 얻을 효익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리스크도 있는 거죠. 해외 진출의 리스크가 커요. 이걸 컨트리 리스크라고 하는데 특히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그런 정치 시스템이 전혀 다르고 어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 정책과 시스템이 결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몰수될 가능성, 이런 리스크들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컨트리 어널리시스를 하죠. 충분히 어널리시스를 해서 우리가 타겟이 처음에는 한 20개 정도였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해서 줄여 나갑니다. 쭉 줄여 나가게 되겠지. 그러면 나중에 숏리스트 한 5개 또는 3개 이렇게 캔디데이트이 정해져요. 그러면 그 국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타겟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타겟을 정한 국가가 있다고 칩시다. 뭐 A라는 국가다. 그러면 그 국가에 진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해외에 나갈 때, 진출할 때, 자, 아까 국제 영역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자, 국경을 넘어서 이제 나갑니다. 나갈 때 이 화살표에 관련된 얘기예요. 화살표. 해외 나갈 때 나가는 방식이 해외 진출 방식이 다양합니다. 이걸 우리는 modes라고 부르는 거지. 나갈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경쟁력이 있는 국내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쟁력을 해외에서 한번 발휘를 해보자.
그래서 쭉 이제 해외 시장을 조사하고 출장도 다니고 조사를 한 다음에 오케이, 이 나라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정했어요. 자, 그럼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엔트리, 그지? 국경을 지나서 해외를 나가는 거죠. 진출할까요? 어떤 방식을 써서 들어갈까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지. 뭐가 있을까요? 국제 영역에는 약 크게는 3가지 정도의 진출 방식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트레이드. 무역으로 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 안방에 앉아 있는 거지. 그리고 물건 또는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하는 겁니다. 물론 원료를 수입해 오기도 하고 이제 트레이드를 하는 거죠. 국경을 건너서 제품과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주체는 나가진 않아요. 여기 있어요. 내가 직접 수출할 수도 있고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에이전시를 통해서 간접 수출입을 할 수도 있어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하여튼 상품과 서비스가 국경을 넘는 거. 내가 국경을 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트레이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국경을 넘었어. 그죠? 내가 갔어요. 그걸 인베스트먼트. 자본만 가는 게 아니냐? 자본만 가는 것도 있어요. 그걸 이제 포트폴리오 또는 foreign indirect investment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 이거는 금융 투자를 하는가? 해외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외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했어. 돈만 나간 거죠. 인베스트먼트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 수익만 기대하고 해외에서 투자하는 것. 그걸 foreign indirect investment,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 금융 투자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제 영역에서 이건 국제 재무에서 다루는 얘기고 국제 경영에서는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부릅니다. 인베스트먼트를 해외 다이렉트 직접 투자,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된 거지. 해외 직접 투자. 이건 뭐냐면 내가 국경을 건너 나가는 거야, 직접. 그죠?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는 거야, 국경을 건너서. 나가서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그것을 매니지하는 것, 액티브하게. 거기서 마케팅하고, 거기서 생산하고, 거기서 연구개발하고, 뭐 이런 활동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운영하고,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팔고 수익을 얻는 거지. 그걸 해외 직접 투자라고요. 우리가 국제영역에서 말하는 국제영역 꽃이죠. 이 인베스트먼트 굉장히 중요하고 큰 부분이에요. 국제영역이 한 90%를 차지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의 방식들이 있는데 이제 콘트랙트 계약에 대한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이센싱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랜차이징 들어보셨죠? 프랜차이징 이런 방식, 프랜차이즈나 라이센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표나 아니면 영업권 이런 것들을 해외에 팔고 내가 직접 나가기도 해요. 프랜차이징 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조인트 벤처. 자, 내가 투자해서 해외에 직접 나가긴 해. 근데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현지의 파트너하고 같이 공동을 투자해서 진출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면 낯설잖아. 비행기 타고 나갔어요. 그러면 뭐 어디 갈지도 모르고 뭐 사기당할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하죠. 근데 친구가 딱 공항에 마중 나온다고 생각해봐. 좀 든든하죠. 현지를 잘 아는 파트너하고 같이 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해외 직업 투자 많아요. 그거 조인트 벤처라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 크게 얘기하면 그죠?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콘트랙트 방식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혼자 하든 아니면 현지 파트너와 협력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진출을 할 것 같은가요? 그렇죠?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국제 영역을 좀 더 전공해서 그 본 수업을 들으시면 그 내용들을 상세히 우리가 분석을 하고 케이스별로 분석을 하고 그 이유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의사결정할 때 우리는 이런 형편이고 타겟 마켓이 이러니까 우리는 수출이 좋겠어. 아니면 라이센싱이 좋겠어. 아니면 오케이 조인트 벤처를 해.
아니야, 우린 100% 우리 자본으로 한번 나가서 승부하는 거야 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거죠. 국제 경영 매니저로서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외 진출했어요. 해외 우린 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오퍼레이션을 해야죠. 오퍼레이션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현지화냐, 표준화냐. 그렇죠?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것인가, 스탠다다이제이션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아무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피션시 중심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피션시 중심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표준화는 필요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현지화, 유연성은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자, 여기에서 현지 적응 중심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율성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이게 밸런싱의 문제예요. 효율성이 좀 컸다 뿐이지 사실 로컬라이제이션 필요 없는 회사는 없어요. 해외 진출하면. 왜? 해외는 다 다르니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무시하고 무조건 우리 제품 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려 볼까요? 펜퍼스라고 하는 미국 기저귀 회사가 있었어요. 회사가 일본에 진출을 했는데 미국에서 팔던 제품 그대로 이제 워낙 브랜드 인지도가 있으니까 한번 진출을 한 거죠. 그랬는데 머지않아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아이들이 쓰던 그 기저귀의 그 개월수별 그 사이즈가 일본 아이들에게는 턱없이 컸던 거야.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 뭐 20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다고 하면 그 개월수에 맞춰서 입히면 막 그게 오줌이 새고 난리가 나는 거죠. 너무 컸던 거야.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펜퍼스가 일본 아이들의 아기들의 체형을 스터디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 맞는 사이즈로 제품을 개조를 해요. 모디피케이션을 하죠. 그걸 맞추어서 새로 출시를 하고 그 다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현지에 대해서 무시를 하면 아무리 스탠다드라이즈 된 효율성 중심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게 안 먹힌다는 거지. 로컬라이즈를 해야 되는. 그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기업들도 점점 어떻다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 그죠?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다른 회사들과 경쟁이 안 되지. 그걸 점점 그 압력도 커져 나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은 로컬라이제이션과 스탠다다이제이션, 그죠? 효율성과 유연성 그 두 개 사이에서 어느 정도 가장 적당한 합리적인 균형선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맞춰 나가는 거지. 이게 운영이 들어갈 텐데 운영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얼마나 표준화하고 얼마나 로컬라이제이션, 현지화할 것인가. 그것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아예 타고나게 이런 기업들도 있고 타고나게 여기에 위치해 있는 기업도 있지만 여전히 두 개의 균형을 찾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게 특히 전략 수립과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 이슈가 됩니다. 나중에 국제경영을 전공하시게 되면 배우는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표준화와 현지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 어느 부분에서? 운영 파트에서. 자, 해외시장 진출 방식, 방금 말씀드렸던 수출, 그 다음에 계약 방식, 그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 이렇게 있는데 그 두 개의 장단점을 끝단이죠. 수출과 가장 우리가 해외 나가지 않고 수출하는 방식과 맨 끝에 있는 직접 해외 나가는 방식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쉽게 나갈 수 있지. 수출은 초기 비용이 낮고 시장 접근성이 금방 접근하고 실제 팔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제품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테스트 해볼 때 좋죠, 그죠? 자, 그렇지만 관세 문제, 특히 요즘 이제 관세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공급망이 와해되면서 물류 비용도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완전 반대쪽 극단으로 가볼게요. 단점으로는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이 커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에 상당량의 자본을 투자를 하고 직접 나가서 뭘 해야 되는 그리고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컨트리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직접 낯선 해외 환경에서 직접 뭔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행 가서 돈을 쓰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심지어 그 낯선 환경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봐. 쉬운 일이겠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자, 그런 리스크가 크다. 그렇지만 내가 특별한 기술이 있고 경쟁력이 있을 경우는 그걸 통해서 뭔가 그 임팩트 있는, 그렇죠? 딱 컨트롤, 통제하고 큰 결과를 낼 수 있다. 수출은 한번 테스트 해보는 느낌이죠. 팔아보고 잘 팔리면. 수출을 해서 반응이 좋아요. 그럼 계속 수출만 하는 경우보다는 사실 직접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단순히 수출하는 것보다. 그래서 현재 시장 통제를 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상승하고 더 큰 리절트, 더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해외에 이렇게 진출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콘트랙트는 그 중간 정도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슈가 되겠네요. 벌써 국제적인 환경에 대해서 일을 했고요. 그다음 전략을 수립했으면 그리고 현지와의 표준의 균형을 잘 맞추는 단계의 전략까지 수립됐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실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그림을 그렸었죠, 그죠? 자, 기업이 있고 전략이 있고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이 기업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죠, environment. 국제적인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하면 이제 오퍼레이션 단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뭘 배웠었죠? 조직, organization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operation, 실제 상품과 서비스를 creation 하는 것, value adding 하는 것, 그죠? input을 output으로 transformation 하는 것, operation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배웠나요? 마케팅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어요? Human Resource Management. 하나 더 했죠. 뭐?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그 다음 Accounting.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Function이라고도 부르고 Operation, 크게 이라고 부르고 기능, 기업의 기능, 관리, 뭐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경영 관리라고 부르죠. 자, 이걸 국내에서 하면 국내 경영이죠. 자, 이걸 해외에 나갔어요. 해외에 나갔어. 그러면 글로벌한 파트가 있겠죠. 해외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국제적인 파트가 생깁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만 하던 걸 이제 글로벌 환경에서 똑같은 걸 하는 거지. 그냥 국내에서 서울, 부산, 뭐 이렇게 대구 이렇게 해서 조직해서 디파트먼트 조직해서 분업해서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다면 이제는 뉴욕, 파리, 그죠? 뭐 브라질 이런 데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흩어놓고 조직하고 운영해야 되는. 조직이 글로벌리시 되고 그 다음에 생산도 국내에서만 스테이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생산하고 또 해외에 팔고 마케팅 하게 되고 이게 글로벌하게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휴먼 리소스는 어떨까요? 이것도 역시 국내 휴먼 리소스만이 아니고 글로벌한 다양한 문화와 내셔널리티와 다른 말들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다른 인원들을 한 개 기업의 종업원으로 묶어서 휴먼 리소스를 관리를 해야 돼. 파이낸스는 어때요? 환율이 다르고 각 국가별 커런시가 다르고 환율 변동이 있고 경제적 수준이 다르고 이런 국가들에서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 자금을 모집하고 또 그걸 운용하고 그렇죠?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배분하고 뭐 이런 파이낸셜 한 부분도 국내에서만이 아니고 코리안 원으로만 한 게 아니고 다양한 커런시 유로도 하고 옌도 하고 그죠? 뭐 위안화도 하고 달러도 하고 다 이게 관리를 해야 되고 환율 관리를 해야 되고 환율의 변동 때문에 생긴 리스크가 있어요. 그걸 위기 관리도 해야 됩니다. 해칭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더 복잡하고 힘들죠, 그죠? 이 자체 기본 경영 관리도 있는데 이걸 국제 경영 관리를 하면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걸 효율적으로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잘하면서 어떻게 크게는 조직의 목표, 전략을 달성하는 쪽으로 회사가 힘을 모아서 그렇죠? 다양한 지역에 펼쳐져 있는 글로벌하게 펼쳐져 있는 이 비즈니스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국제 경영 관리입니다. 자, 3차 시에서 국제경영 관리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요.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